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한국과 잠수함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보유 잠수함 4척 중에 이미 한국의 잠수함 3척이나 운용 중으로 한국의 잠수함 실력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한 국가입니다만 그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태도는 지금까지의 행보 때문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3척을 계약해놓고 아직도 묵묵부답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MOU 형태가 아니라 명백하게 계약을 했기에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니 국방부 측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계속 접촉해 잠수함 사업을 타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이는 뜻밖의 한국의 태도에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정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누가 방산으로 간을 볼 정도가 아닌 공급이 달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 특히 잠수함에서 인리 측에 납품할 물량을 제3국에 납품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한국 방산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간보던 인도네시아가 크게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국면이라는데요. 현재 인미의 잠수함이 한국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왔고 최근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한국은 어떠한 국가의 인리 잠수함을 납품할지에 대한 흥미로운 의견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리는 한국과 계약을 하고 독일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려는 황당함을 보였습니다. 복수의 군사계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부터 독일 티센크루프 등과 함께 새로운 잠수함 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움직인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막상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독일과 계약을 추진하며 크게 곤란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최근 군 현대화 산업의 일환으로 전군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누구나 알다시피 문제는 한국과 많은 일을 벌여놓고 제대로 수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의 F-15와 장비 등을 약 16조 6천억 원을 신청했으며 미국은 이 장비 판매를 승인했고 인도네시아에서 F-15IDN으로 개조해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는 고작 2천억 원 납부 후에 무려 6년을 끌어오며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17조 원가량 되는 계약을 단번에 성사시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었다면서 돈이 없다는 어필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원대국이고 국방비는 국가 예산 중 우선순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의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분담금 납부도 그리 부담이 어렵지 않을 액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인민은 그것도 어렵다고 하여 파미로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조차 미루고 있으며 결국에는 미국 F-15나 프랑스 라팔에 비해서 한국 기체를 못 믿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국가의 신뢰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사업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그대로 흡수하기 원하며 지난 7월 인리 공무원들 수십 명을 정부 세종청사 등에 파견해 수도 이전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코위 대통령 방문 시 송도 신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한 포스코 건설을 비롯해서 현대차 등 많은 기업과 함께 인도네시아 신도시에 참여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카르타가 점점 지반이 침하하며 가라앉아 한국의 방파제 기술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파제를 다수 건설했었고 경험이 누적되어 인니에 건설하겠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이고 한국은 반도국가라 그런 면에서 본받을 게 많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LG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니켈 광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전기차 분야 배터리 수출의 선두가 되겠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인도네시아 독일 잠수함 계약 추진은 한국으로서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잠수함의 경우 이미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3척을 모두 훌륭하게 인도해온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최초 해외 수주를 받은 잠수함 3척은 모두 인도네시아에 순조롭게 인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 잠수함을 사용하며 충분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들은 한국의 계약금을 끝까지 납부하지 않고 독일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독일 잠수함 도입 계획은 여러 가지 현지 문제로 좌절되었는데 한국으로 유턴한 게 아니라 프랑스였습니다. 이번엔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의 나발그룹 잠수함을 들이겠다는 황당한 조치가 연달아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여유치 않은 상황인데 이는
최근 수년간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마비가 온 데다가 독일도 그랬지만 프랑스도 제때 잠수함을 납품할 만한 여유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잠수함 계약에 매우 예민한 상황인데 호주가 프랑스와 계약했다가 미국으로 바꾸며 뒤통수 쳤고, 만약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잠수함을 계약했다가 다시 뒤통수를 친다면 엄청난 역풍이 예상됩니다. 인니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프랑스 나발 그룹 추가 계약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프랑스가 제때 잠수함을 건네주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의견과 한국에 비해 훨씬 높은 비용 등 결국에는 구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옵션이 생겼는데 더 이상 인미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실제 최근 사우디가 KF-21 차세대 블록 사업에 인도네시아를 밀어낼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잠수함 사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금주 국방 차관급을 급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완전 물 건너가는 것이고 한국 방산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잠수함의 경우에는 필리핀이 사우디 소식을 듣고 더 서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FA-50과 같은 경공격기는 물론 이제 국가 첫 잠수함을 한국산으로 검토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필리핀 맞춤형 잠수함인 1400PN을 선보이며 관계자를 만족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당황스러운 점은 애초에 이 모델이 인도네시아가 발주한 장보고 3급의 고사양 장비 모델로 한국은 필리핀이 원한다면 즉시 인도네시아 모델을 필리핀에 먼저 건조해 인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잠수함 2척의 승조원 교육훈련과 종합 군수지원 등 패키지 딜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것에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소위 매우 게으르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납기나 일 처리를 생명과 같이 지켜 필리핀이 한국을 신뢰한 만큼 보답할 것입니다. 잠수함 도크가 정해져 있고 한국도 정성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필리핀이 오케이 한다면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잠수함 계약금을 보내더라도 필리핀보다 늦은 인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K방산이 다방면에서 바빠지며 다양한 수주를 받아내고 있는 것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흐름은 앞선 필리핀이나 최근의 폴란드의 초대형 패키지 딜과 같은 흐름으로 최대한 다양한 방산과 서비스까지 같이 묶어 판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며 이 가운데 폴란드, 필리핀, 호주는 한국의 신뢰를 보여준 만큼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이는 납기를 비롯해 각종 애프터 서비스나 앞으로 양국 관계가 훨씬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나라에서 무역으로 무기만큼 또 다른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FA-50, KF-21 잠수함 등을 한데 묶어 좋은 패키지 딜을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한국과 방산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본인들 손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수도사업 이전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인니가 한국의 노하우를 원하지만 한국도 깐깐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 계약하고 미루고 분담금 납부를 안 하는 국가에 한국은 그저 그런 국가로 치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인니가 한국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 기대하는 독일 잠수함 역시 문제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장보고의 잠수함 사업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원인을 제공한 독일 티센크루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해당 문제의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방사청은 추진전통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다며 이에 200억 원대 소송을 가져갔습니다. 국방부는 2000년부터 3조 원대 잠수함 사업을 진행했고 독일 업체 등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장보고의 2차 사업 중 2014년 티센크루프에서 납품한 부품이 손원이람과 윤봉기람에서 모두 문제를 일으키며 국제소송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독일 잠수함 관련 잡음이 지속된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산 잠수함 인도 후 각종 부품 조달을 비롯한 정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한국과 같이 빠릿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훨씬 어렵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F-15의 경우에도 미국이 판매를 승인했지만 막상 운용하다 보면 엄청난 미국의 청구서를 받아들 것입니다. 일각에선 한국의 KF-21과 미국의 F-18이나 F-35 등을 비교하며 비용도 얼마 차이 안 난다면서 그 돈이면 미국 기체를 산다는 말이 있지만 막상 F-35가 얼마나 비싼지는 운용해보면 알 것입니다. 기체보다 정비나 운용하는데 돈이 2부터 3배 더 들어가며 그것이 방산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방이 무기를 선호할 수는 있으나 인도네시아가 상상한 이상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돌연 독일 잠수함을 계약하려는 행보를 보이며 한국의 이상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인도네시아가 추후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국면으로 이어질 걸로 관측됩니다. 얼마 전 우리 군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 함이 실전에 배치가 되는데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 연료 전지가 탑재돼서 세계 최장 자망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 전지 모듈을 상용화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이는 수소 연료 전지 탑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의 수소 잠수함은 외국의 잠수함들에 비해 어떤 점이 더 좋은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수소 잠수함과 외국의 잠수함을 서로 비교해보면서 얼마나 한국의 수소 잠수함이 엄청난 산물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약 40개국이며 여기에 현재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쿠바, 필리핀, 스리랑카를 합치면 43개국이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주로 전장의 주력으로 투입되면서 가장 파괴력이 높고 병기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잠수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잠수함이 생각나실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잠수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렇다면 핵 추진 잠수함이란 무엇일까요? 핵 추진 잠수함은 다른 말로 원자력 잠수함이라고도 불립니다. 핵분열 원리를 응용한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합 중국 해군에서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소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같은 재래식 잠수함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내연기관과 축전지를 이용해 움직이는 꽤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수소 잠수함과 해외에서 절찰리에 사용 중인 핵 추진 잠수함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더 우수한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결 종목 라운드 1은 바로 잠수함의 사이즈입니다. 이 종목을 채택한 데에는 두 잠수함이 특정 크기로 주로 만들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함이지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원자력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조금만 사용 방법이 틀어져도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원자력 사고라고 불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자력 사고는 한번 발생하기만 해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는 과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신박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은 동력로를 두꺼운 차폐체로 둘러싸야 하기에 무게가 비교적 많이 나갑니다. 공격력은 전륜할 수 있어도 방사능을 포함한 핵 물질로 인한 리스크 때문에 잠수함의 크기가 매우 큰 편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병기는 전쟁 시 노출이 더욱더 쉬워지고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소 잠수함은 어떨까요? 핵 물질에 비해서 위험성이 매우 낮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에 이러한 사고의 위험이 적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잠수함은 노출되기 쉽지만 만일 잠수함의 크기가 작아진다면 수상에서 더욱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형화가 쉽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기술력만 확보된다면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는 것도 나타냅니다. 아무래도 잠수함의 사이즈 측면에서는 우리 한국의 수소 잠수함이 승리를 거둔 것 같군요. 대결 종목 라운드 2는 바로 전략적인 측면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잠수함의 크기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에 해당 종목을 채택하였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매우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 거대한 장치를 안전하게 가동하려면 그만큼 내부의 장치들도 매우 섬세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핵 잠수함은 잠수함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기체를 유지하기 위한 냉각 펌프에서 나오는 구동 소음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기습 공격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끄러운 소음은 매우 치명적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수소 잠수함은 수소 배터리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잠수함 같은 운용도 가능하지만 이 무소음을 이용한 강력한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운영법 외에도 다양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우리 수소 잠수함이 멋지게 승리한 것 같군요. 대결 종목 라운드 3은 바로 제작 및 유지 비용입니다. 이 종목 또한 실전 투입의 용이성과 신속한 투입에 유리한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주된 핵 원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다른 화학 물질과 비교해서 농축도가 낮은 물질입니다. 우라늄의 농축도는 아무리 높아도 30% 이내이며 한국에서는 5%로까지 제한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농축도가 낮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라늄의 농도를 상향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란에서조차도 20%를 제시하고 있었을 정도로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농축도가 낮은 핵물질의 특징은 바로 수명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자로를 교체하고 재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물론 미국의 우라늄 농축도는 90%가 넘어서 원자로 교체 없이 20터부터 30년 가까이 쓰는 예외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잠수함의 원자로 교체 주기는 10년이라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짧은 수명에 해당하며 관리 주기가 10년 동안 반드시 점검을 해줘야 하기에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소 잠수함은 어떨까요? 잠수함 안에 탑재되어 있는 수소와 산소의 양만큼 물속으로 계속 자망하며 전기를 생산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사실상 잠수함 내부의 배터리만 손본다면 얼마든지 다시 충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계 자체를 손봐야 하는 핵 추진 잠수함과는 매우 다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작 비용과 더불어 유지 비용이 더욱 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결 종목 라운드 4는 안전 문제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안전성은 어떨까요? 꽤나 악명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인 소련의 K-19 잠수함은 처음 만들어진 시점에서도 사고가 매우 잦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잠수함에 히로시마 과부제족이라는 멸칭까지 붙었을 정도였습니다. 옛날 잠수함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00년에도 비교적 최신형이었던 오스카 2급 쿠르스크함까지 어뢰 시험 발사 중 어뢰의 폭발로 침몰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핵 추진 잠수함이라도 방사능의 위협에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소 잠수함은 어떨까요? 승조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복지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의 발전에 힘입어 청정수의 보급이 매우 편리해지고 미세입자들과 다른 탁한 공기들을 차단하고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필터의 성능이 매우 좋아져서 생활환경도 많이 개선되었고 또한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해 상륙과 정박의 주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승조원들도 매우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수소 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하고 있군요. 다른 나라들보다 방위산업 투자를 늦게 시작했을 텐데 이런 속도로 쫓아오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무서워져야 합니다. 어쩌면 한국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도 보여주지 않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옛날부터 한국은 무기에 대한 집념이 대단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사태로 인해서 인류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6월 25일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무기 없을 때의 무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분명 더 나은 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2년 전에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었군요. K 전차만 보더라도 인상이 상당히 강하게 남았는데 이제는 아예 새로운 걸 개발해내버렸군요. 한국은 핵을 보유할 수 없는 나라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핵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무기에 열중하고 있는 걸지도요. 한국 어딘가에 비밀 연구소라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기술을 따로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죠? 한국은 디젤 잠수함의 단점을 제일 빨리 꿰뚫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자맹을 늘릴 수 있을까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아버린 거죠. 한국의 무기들 중에 몇몇 미사일이나 포탄은 미국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무기들이 생각보다 저평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한국인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데 말이죠. 휴전 중인 나라 중에 제일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휴전국가 같지 않은 분위기의 나라죠. 그 누구도 먼저 하지 않을 걸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나요? 최근 영국 국제방산전시회에 K9A의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엑셀에서 12일부터 15일까지 영국 국제방산전시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K9A 자준포의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제방산전시회에서 앞서 전시회장 내 한화 스탠드 구축 과정에서 촬영한 고무궤도를 장착한 K9A가
막 도착해서 진열된 사진이 보도되자 관계자들과 보도진들은 설레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영국에서 고문 궤도가 달린 자주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시된 K9A는 영국 차세대 자주포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모델로 전 세계 1800문 이상 팔리며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K9A1의 핵심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향상된 수준의 지사율과 생존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K9A 자주포는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이 장전되는 자동화 포탑과 분당 9발을 쓸 수 있고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 동급 최강의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경쟁하는 다른 자주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복합 고무궤도 CRT를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2천억 원의 영국 육군의 기동화력 체계 MFP 자주포 획득 사업에 맞춰서 고도로 숙련된 영국방 산업체들과 함께 팀 썬더 UK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피어슨 엔지니어링, 오스트만 디펜스 그룹, 그리고 캐나다 수시 더펜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 1위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도 나중에 팀 썬더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해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들이 만드는 K9A는 지금 그 어떤 자주포와도 비교가 안 되는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팀 썬더가 만드는 K9A에는 슈시 디펜스의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를 성공적으로 통합했는데 이로 인해서 훨씬 빠른 주행이 가능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전술적 거동성,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소음 57%, 진동 42%가 감소하고 도로에서는 16%, 오프로드에서는 24%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사이먼 험프리 영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은 복합 고무궤도 CRT는 영국 K9A에 탑재될 핵심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운용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 진동, 유지보수 및 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사격 및 사격을 위한 전천후 지형 접근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CRT는 게임 체인저이며 자주 듣는 바퀴, 대트랙 양극화 논쟁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데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륜형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복합 고문 궤도를 단 K9A를 보고 자신의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는 프랑스 넥스터 시스템스의 세자르 86버던이나 영국 BAE 시스템스와 스웨덴이 함께 만든 아처, 독일의 RCH-155 같은 자주포가 유력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산 세자르는 정자후유압식 안정화 장치를 전개하고 나서 사람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 사격하는데 방열 속도가 느린 탓에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커스의 UK-US 출법 후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선전 가능성은 낮디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스의 아처는 차륜형 자주포이긴 하지만 포탑 모듈을 완전 자동화의 방열 및 연사속도가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포탑이 작아 장전장치에 탑재 가능한 포탄이 21발에 불과해 21발을 다 쏘면 사람이 포탄을 한 발씩 장전해야 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48발의 탄약이 적재되는데 만약 탄약이 떨어지면 104발의 탄약을 장착한 K10 탄약 운반장갑자가 나타나 신속하게 탄약을 자동으로 보급해줍니다. 이는 하루에도 수천 발을 쏟아부어야 하는 전쟁에서 영국산 자주포가 아닌 K9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K9 자주포를 도입하면 패키지인 K10 탄약 운반장갑차까지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K10 탄약 운반장갑차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되어진 세계 최초의 로봇형 탄약 운반장갑차입니다. 그동안 포탄을 운반하고 장전하는 것을 트럭과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K10이 등장하면 저 로봇팔이 이를 대신해주게 된 것입니다. K9 자주포 대당 40억인데 K10 탄약 보급 장갑차가 대당 2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로 사야 K9의 위력을 더하는 만큼 K10은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쟁자 독일의 PGH-2000은 대당 120억 원으로 K9 K10 패키지일가 6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를 사도 독일 자주포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번 영국 자주포 사업에 가장 유력하다고 했던 독일 KMW의 RCH-155는 독일이 복서 장갑차 차제에 PC-1000의 자주포 부품을 활용하고 여기에 신형 포탑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갑차 복서와 가장 비싼 자주포 PC-1000을 결합해 세계 최강이라 자랑하고 있지만 문제는 경쟁 모델 중에
가장 최고가가 될 것이 뻔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독일군도 채택하지 않았기에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수 없어 더욱 비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독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 호주에서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을 선택하고 링스 장갑차를 탈락시키자 독일은 어이없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호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독일산 장갑차 복서 100대를 역수입한다고 했는데 호주가 한국산 장갑차를 선택하자 돌연 100대 도입 사업을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독일을 향해 치졸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호주와 같은 영연방 국가이자 오커스 소속인 영국도 이를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호주는 방산에서도 가장 긴밀한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영국과 같은 해양으로 둘러싸여 전술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지려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호주가 선택한 K9 자주포를 영국도 선택하려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에이젝스 장갑차 도입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은 K9A를 선택한다면 호주와 같은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궤도형 자주포와 장갑차의 고문 궤도를 넘는 것이 영국의 새로운 전술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보병전투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으로 승리할 때도 이 고무 궤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한화는 영국에서 팀 썬더를 만들었듯이 호주에서도 팀 한화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서 방어 구조물 설계를 도움받고 결정적으로 캐나다 수지 디펜스에 고무 궤도를 도입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경쟁자인 독일 라인메탈의 KF-41 링스와 비교해 링스에는 없었던 IS 유현 수장치와 복합 고무 궤도를 통해서 기동성, 전투 피로도, 신뢰성 면에서 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영국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사양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과거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장갑차를 주문했다가 너무 큰 진동과 소음으로 병시들이 청력 손실까지 입으면서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군이 요구한 무장과 장갑을 강화해서 무게가 늘어났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강화시키자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방산업체는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최근 지상군 편제를 개편하면서 신형 자주포의 경량화와 고속 주행성에 초점을 뒀는데 그러면서도 에이젝스 장갑차와 달리 진동과 소음에 강한 자주포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바로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에 도입한 고무궤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폴란드, 호주에 이어 영국에서도 한국산 무기들이 팔리는 것을 넘어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에서 K9A가 동유럽의 폴란드에 이어 서유럽에서 한국산 자주포가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K9A를 도입한다면 영국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팀 썬더를 더욱 발전시켜 영국 중소기업과 더 많은 기술 기업을 포함시키는데 영국 산업에 위해 영국 버전 K9A의 생산량 50%를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선의사는 팀 썬더는 공급망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졸업생과 견습생을 위한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숙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9A 구매는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같은 K9 사용자가 A 표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팀 썬더의 수출 작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용자 기반 전반에 걸쳐 수출 및 비용 공유를 위한 상당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자국의 116문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K9A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업그레이드를 자국에서 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도 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한국은 영국이라는 유럽의 거대한 나라를 K9 자주포 판매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풍사는 K9 자주포 155mm 연장탄을 만들어 기존 사거리를 40km에서 60km로 늘리는데도 성공했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한 장점과 매력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리자들은 이미 K9A가 영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제는 유럽에서 표준 자주포가 되는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레일린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미국에 불어닥친 한류는 저희 가족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제 어머니까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시며 저희 가족에게는 한국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생겼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만은 한국 드라마를 무척이나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요. 물론 아버지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시곤 했지만 입으로는 늘 불만을 표하셨죠. 한국 드라마는 과장이 너무 심하구나. 저게 말이 되니? 한국은 드라마로 자신들의 나라를 홍보하려고 하는구나. 무슨 공상과학 드라마도 아니고 세계 최고인 미국에서도 볼 수 없는 기술을 어떻게 한국이 가지고 있단 말이니?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의 중독성 넘치는 스토리는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드라마 속에서 연출된 한국의 모습처럼 한국이 미국과 거의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선진국은 아닐 거라며 투덜대셨죠. 사실 아버지의 입장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을 관리하고 계신 아버지는 자신이 만난 한국인들은 다들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었다며 학을 떼셨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채로 백화점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입은 명품 옷들은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가품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만큼 조악한 수준이었다고 했죠. 문제는 이들은 마치 이 매장에서 명품 의류를 구매한 척 자신의 가품 옷과 백화점의 진품 옷을 교환하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매너를 지키는 듯 보였지만 확인을 위해 구매한 영수증을 요구하면 대뜸 서비스가 형편없다며 화부터 내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몇 시간이 걸리든 매장 안의 모든 옷들을 착용해보고 정리도 없이 나가는 교양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구매력도 없어서 처음 매장에 들어올 때는 뭐든 전부 구매할 것처럼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매장 내에 무료 편의시설만 이용한다거나 공짜로 물을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다거나 해서 한국인들은 오면 올수록 손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듯 한국인들에게 시달리던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 속에 교양 있는 한국인들과 미국의 웬만한 대도시를 훨씬 능가하는 한국의 최첨단 인프라를 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계 출신이 많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진상짓을 한다는 게 도저히 삼삼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들일 거라고 몇 번씩이나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레일린, 내가 아무리 한국을 좋아한다고 해도 잘잘못은 똑바로 짚고 넘어가야지. 백화점에서 진상을 부리는 이들은 국적을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은 한국인이라고 밝히며 한국인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고 행패를 부리더라. 이들이 왜 구태여 자신들의 국적을 속이겠니? 사실 저희 대학교 근처의 상권에도 급상승한 한국의 인기를 이용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사기극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은 한국인인데 음료나 음식 좀 서비스로 줄 수 없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곤 했죠. 그래서 저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침을 한 거라고 말했는데요. 아버지는 그저 듣는 채 마는 채 하셨죠. 어쨌든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도 톰 믿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한번 가보기로 한 거죠. 한국은 제가 동경하던 국가였고 저는 한국에 가기 위해 듬듬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행 경비를 모아왔거든요. 아버지가 합류한다면 여행 경비는 훨씬 더 적게 부담해도 될 테니 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게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딸인 제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던 아버지셨기에 결국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아버지를 데리고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한국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무한리필 음식을 즐기기 위해 먼저 화장실부터 가기로 했고 아버지께 테이블 좀 맡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장실에 다녀오자 아버지가 테이블에서 앉아서 풀이 죽은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하시더군요. 레일린, 한국은 대체 정체가 뭐니?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섬에 온 기분이 드는구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버지는 키오스크를 보고 놀라신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에게 요즘 한국에서는 종업원에게 주문하는 대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들어서 미리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였죠. 사실 미국에도 키오스크가 있긴 하지만
구비해둔 곳이 거의 없을 뿐더러 키오스크가 있어도 주문을 받는 직원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직원 없이 키오스크 하나만 달랑 놓여있는 한국 레스토랑에서 머리 빠진 채 멍하니 있었다고 했죠. 그러자 뒤에 있던 어떤 한국인 할머니가 아버지를 툭 치더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주문을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한국어를 모르기에 할머니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마 그녀는 젊은 놈이 그거 하나 못해서야 되겠어. 지금은 21세기라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하더군요. 평소에 한국 드라마 속의 노인들을 본 아버지는 노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스마트폰 조작에 능숙할 수 있냐며 전부 사기라며 소리치곤 했는데요. 그렇기에 아버지는 부끄러움에 죽상을 한 채 머리를 쥐어뜯고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노인마저 최첨단 인프라 조작에 능할 수가 있는 건지, 한국의 인프라가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저 한국인들의 IQ가 높아서 최신 문물을 익히는 속도가 빠른 건지 아버지는 많은 생각이 드셨다고 했죠. 하지만 이후로도 아버지는 정말 처음 식사를 하는 아이처럼 한국의 인프라에 톰저금을 하지 못하셨는데요. 한국 레스토랑은 식기를 수거하는 로봇과 와인잔을 세척해주는 기계, 국수를 제조해주는 기계 등을 구비해두고 있었고, 아버지는 이런 처음 보는 기술에 혀를 내두르시며 그저 기계 앞에서 굳어버리셨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때마다 아버지를 도와주셨고, 영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텐데도 유참한 영어 실력을 뽐내는 한국인들의 모습과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베푸는 한국인들의 마음씨에 아버지는 완전히 한국에 반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레일린, 도대체 한국은 언제 이런 최첨단 기술들을 개발해낸 거니? 그리고 노인들조차 당연하다는 듯 최신 기술에 저금해버리다니. 한국인들은 또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 과묵한 아버지였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쉴 새 없이 말을 이어나가셨죠. 아마 스마트폰 조작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에겐 한국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신기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레일린, 어쩌면 한국 드라마 속의 한국보다 오히려 현실 속의 한국이 더욱 대단할 수도 있을 것 같구나.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식사를 마친 저희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드라마 속에서 그렇게나 자주 봤던 경복궁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경복궁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또다시 겸학을 금치 못하고 마셨는데요. 레일린, 이 지하철 시간표 정말 맞는 거니? 어떻게 대중교통이 점시성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니? 사실 한국의 지하철은 아버지가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못 믿으시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하철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사실상 시간표가 의미가 없고, 역 내에는 쓰레기와 오물투성이에 사람들의 질서도 엉망이거든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열차가 현재 무슨 역에 있는지, 그리고 몇 분 후에 도착할 예정인 지까지 알려주고 있었고, 놀랍게도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건 고도로 높은 기술력이 없다면 구현할 수 없기에 아버지는 더더욱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에 쓰레기 하나 없는 선진적인 모습과 크린도어로 안전성까지 확보한 한국 지하철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한국이 미국보다 낫구나라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하철 내부에서 더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왜냐하면 지하철 내의 한국 노인들은 최신 전자기기들을 엄청나게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무선 이어폰을 꼽고 뉴스를 시청하시는 한국인 할아버지부터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시는 할머니,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감상 중인 중년의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그야말로 혀를 내두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께 무선 이어폰을 선물해 드렸음에도 아버지는 어떻게 쓰는 줄 모르겠다며 아직까지 못 쓰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의 중장년층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정보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있음에도 직원이 추가적으로 붙는 비효율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새로운 기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모습에 아버지는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최신 기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 겁내지 않는 노인들 덕분일 수도 있겠구나. 미국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기존의 중년층들이 최신 기술을 겁내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기에 발전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거든. 그렇게 지하철에서 내린 뒤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에서 아버지는 길가에 작은 쓰레기 하나 없는 모습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으신 눈치였습니다. 미국에는 아무리 유명한 건축물들이 즐비한 관광지라도 쓰레기는 물론이고 인분이나 노숙자들로 가득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모습이 어디서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자신들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한 손에 쥐고 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또다시 입을 여셨죠. 백화점에서 진상을 피웠던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아닌 중국인들이 맞았구나.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쓰레기를 매장 아무 곳이나 놔두고 가건대 한국인들은 길가에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손에 들고 가라니. 어쨌든 그렇게 입장한 경복궁도 대단했습니다. TV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멋있었죠. 오히려 드라마가 한국의 멋진 궁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나중에 가이드의 말을 들어보니 한국의 궁궐들은 건축물의 자연을 맞춘 게 아닌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연에 맞추어 건축물이 설계됐고 그래서인지 자연과 경복궁의 조화는 대단했습니다. 물론 한식도 최고였죠.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를 보실 때 별로 고급스러워 보이지도 맛있어 보이지도 않는 걸 카메라 촬영법으로 맛있게 보이게끔 했다며 한국 드라마는 사기라고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그런 아버지조차도 직접 한식 코스를 드시더니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는 제게는 조금 어색한 음식이었던 삼계탕을 어찌나 잘 드시던지 거의 뼈까지 드실 기세로 모든 살을 발라 드셨죠.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종업원 아주머니도 이런 외국인은 처음 본다며 껄껄 웃으실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에 한국인을 사칭하는 중국인을 본다면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한국어를 통해 개망신을 주겠다며 엄포를 놓으셨는데요. 한국 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사칭하는 건 도저히 못 참는다면서 거의 명예 한국인이라도 된 것처럼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속의 한국의 모습보다 실제의 한국이 훨씬 더 선진적이고 사람들은 교양 넘치고 따뜻했다며 한국인들의 문화와 태도는 반드시 미국이 배워야 할 것 같다고 하셨죠.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 아버지께서는 집에 처박아 두던 무선 이어폰을 어떻게든 사용해 보시려고 노력하고 계신데요. 아마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버지께 많은 영감이 된 듯 싶네요.